중국 광저우에는 바이러스 병원체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존재합니다. 2015년부터 중국에는 5개의 지역을 정해서 다가올 전쟁을 대비해 병원체 연구소를 설립했는데요. 이 연구소는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탄저균이나 페스트균, 에볼라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를 연구하는 곳이었죠. 중국 광저우 바이러스 병원체 연구소에서는 이번에 새로운 바이러스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였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광범위한 호흡기 및 소화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였습니다. 공기 중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한번 퍼지면 전염 속도가 빠르고 변이 속도도 빠릅니다. 이는 보건당국과 군대, 제독부대가 빠르게 처리할 수가 없음을 의미하죠. 변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도 힘들 뿐더러 전염 속도가 빨라 그 전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한 가지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치사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염병에는 한 가지 법칙이 존재합니다. 전염병의 전염 속도와 치사율은 반비례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치사율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전염병이 퍼지는 속도가 느려지고 치사율이 낮으면 전염병이 퍼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은 숙주가 계속해서 생존해서 활동해야지 병원체에 확산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숙주가 빨리 죽어버리면 전염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죠. 중국 광저우 바이러스 병원체 연구소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치사율을 너무 높이면 전염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크게 혼란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치사율 9.5%를 기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을 실시합니다. 이 연구소에서 연구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적들을 괴멸시키기 위한 생화학 무기가 아닌 사회에 혼란을 주기 위한 생화학 무기인 것입니다. 중국 한한령이 본격적으로 해제되면서 많은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 관광을 오게 됩니다. 한한령이란 대한민국이 사드를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일종의 제재 정책이었습니다. 관광이나 불매운동을 유도하게끔 했죠. 근데 이 한한령이 해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명동, 제주도 등 한국의 유명 관광지는 중국인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관광업도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매달 수백만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물밀듯이 찾아왔으니까요. 중국 광저우 바이러스 병원체 연구소에서 한 연구원이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됩니다. 생화학 무기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연구원 중 한 명이었죠. 감염된 이 연구원에게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재채기만 있었을 뿐이죠. 연구소에서 그렇게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퇴근 후 아무렇지 않게 광저우 시내를 활보했습니다. 이날만 22명이 감염이 됩니다. 빠른 전파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복균자인 셈이었죠. 중국 광저우의 한 병원에 재채기를 심하게 하는 한 60대 환자가 찾아옵니다. 이 환자는 재채기뿐만 아니라 발열과 가래, 그리고 두통을 동반하였죠. 몸살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감기와 똑같은 약을 처방해줍니다. 하지만 이 환자가 걸린 병은 중국 광저우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이를 미처 알지 못한 병원에서는 이 환자를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고 이 환자는 심한 재채기를 동반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감염자가 더더욱 늘게 됐죠. 중국 광저우 바이러스 병원체 연구소에서 연구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합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죠.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을 서둘러 시작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무기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고 있으니 말이죠. 7일간의 잠복기가 지나자 광저우 이곳저곳에서 감염 환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광저우 바이러스 병원체 연구소의 직원들도 몇몇 포함되어 있었죠. 총 94명의 감염자가 확인되었는데 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중국 광저우는 중국의 교통의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고속도로나 지하철도 잘 되어 있고 국제공항도 있는 곳이죠. 이 뜻은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 중국 전국으로 삽시간에 퍼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명이었던 감염자는 22명으로 이 22명은 또 94명으로 이것이 또 전국으로 퍼지면서 1000명, 10,000명이 될 겁니다.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으로 생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최초로 사망자가 나오게 됩니다. 중국 광저우 내에 있는 병원들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기 시작하죠. 그 사이에 감염자는 100명 단위를 돌파하였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2배씩 늘어나고 있었죠. 벌써 200명이 넘게 감염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웨이보나 위챗에서는 광저우에서 갑자기 사람이 툭툭 쓰러진다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영상이나 사진도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 당국에서는 강하게 정보 통제를 실시합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퍼지고 있는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통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고 퍼지고 있는 전염병이 단순한 폐렴이라는 것만 발표합니다. 한편 WHO에서는 중국 광저우에서 퍼지고 있는 폐렴에 대해 경고를 합니다. WHO 내부의 정보원들이 이용하여 얻은 정보에 의하면 광저우 내부에서 폐렴으로 보이는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WHO에서는 중국 정부에게 광저우에 폐렴이 퍼지고 있으니 이에 주의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중국 정부가 광저우에 퍼지고 있는 전염병을 최초로 인정합니다. 11명 정도가 새로운 신종 변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현 시간은 달랐습니다. 현재 943명이 감염되었고 3명의 사망자가 나왔죠. 허나 중국은 강력한 정보 통제를 하여 사실들을 모두 숨기고 있었습니다. 중국 내부의 불만과 이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의 근원지로 광저우 황샤 해산물 시장을 뽑았습니다. 황샤 해산물 시장은 해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을 산채로 팔기로 유명한 시장입니다. 중국의 모든 시장은 이렇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황샤 해산물 시장에서 팔고 있던 박쥐에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되었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전파되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정부에서 개발하고 있던 생화학 무기였습니다. 이것이 실수로 유출되어 중국 광저우에 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의심 환자는 13,505명, 사망자는 5명. 하지만 보건당국에서는 이를 치료하거나 격리시키는 것이 아닌 정보 통제에만 급급해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감염자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었죠. 광저우의 감염자가 이렇게 빨리 늘었던 이유는 높은 인구 밀도를 지녔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의 10배 크기에 달하지만 인구는 1,400만 명이나 되죠. 그만큼 높은 인구 밀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이 바이러스 전파에 도움을 줍니다. 중국 국외에서는 최초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 환자가 나타납니다. 여름방학을 기념해서 광저우에 놀러갔다 온 16살의 한 청소년이 감염되었죠. 높은 열이 났기에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설치한 열화상 카메라에 걸려서 격리 조치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중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전염병에 대해 예의주시합니다. 광저우와 인천은 교류가 많은 도시로 이 전염병이 대한민국에 퍼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항만과 공항의 보안 상태가 경계 단계로 격상됩니다. 중국 광저우의 감염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현재 1322명이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중국 당국도 생각보다 빠른 전염 속도에 당황을 하죠. 하지만 정보 통제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감염자가 54명밖에 감염되지 않았다고만 말하죠. 하지만 정보 통제가 계속되다 보니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광저우의 시민들과 병원에서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유증상자들도 모두 격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보건당국에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죠. 심각함을 인지한 WHO에서는 중국의 정보 통제를 풀 것을 요청합니다. 정보 통제가 심하다 보니 이 병의 확산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제일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100% 정보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았죠. WHO에서는 중국으로 역학조사단을 파견하는가 하면 연구원들을 수집하여 이 질병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최초로 감염자가 발생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중국 대륙 전체로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었죠. 현재까지 발생된 감염자는 총 1695명. 중국 광저우 바이러스 병원체 연구소에서는 급히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광저우의 뛰어난 교통망 덕분에 감염자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었고 해외에까지 퍼지기 시작합니다.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홍콩과 대만, 일본과 베트남,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감염 의심 사례가 계속 보고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정보 통제만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MRC 세계 전염병 분석센터 연구팀이 중국 광저우에서 발생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총 1734명이 광저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는 거의 일치하였습니다. 중국 광저우에서만 1784명이 감염되었죠. 그래서 MRC 세계 전염병 분석센터에서는 2주일 이내로 감염자가 5만 명을 넘을 것이며 그 여파는 2000년대 들어서 최고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 20개국에서도 감염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중국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은 66명이 감염되었고 사망자는 1명이다 라고만 나옵니다. 중국의 정보 통제는 오늘 내일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에 발생한 사스 바이러스 때도 정보 통제를 하여 감염자가 크게 발생되는데 일조하였죠. 또 중국의 정보 통제가 언론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개인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도 검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구금시키는가 하면 폭력을 동반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홍콩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중국 산둥성을 여행 갔다 온 사람이었죠. 이에 중국보다 비교적 검열이 자유로운 홍콩 언론들이 광저우를 제외한 다른 중국의 지방 도시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됐다라는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중국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지방 도시에서도 감염자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중국 정부의 정보 통제는 광저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막을 수 있는 방역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언론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알려서 광저우의 방문을 막고 환자들을 빠르게 격리를 시켰다는 감염
감염 경로를 좁힐 수 있었겠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광저우 코로나 바이러스는 2,359명이 감염되었습니다. 모두 광저우를 경유했거나 관광 온 사람들 혹은 광저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대만에서도 확진자가 나옵니다. 점차 세계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한민국, 태국, 라오스, 베트남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염자는 총 6,884명, 9월 1일에 2,359명이었던 감염자가 4,525명이나 더 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확인된 감염자만 6,884명이었던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감염자가 나올 수 있었죠. 이 바이러스는 생화학 무기로 무증상 감염이 가능했습니다. 즉 증상이 없는데도 다른 이에게 감염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더 확산될 경우 전염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환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니까요. 감염자가 2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완전히 통제시킵니다. 그 사이 중국 정부에서는 은밀하게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필두로 치료제를 개발하는데요.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지 않습니다. 변이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죠. 허나 중국 정부에서는 이를 개발하게 됩니다. 다소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만큼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중국 정부가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위험성도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감염자가 8월 11일에 나온 이후 한 달도 안 돼서 확인된 감염자가 1만 명을 넘었고 의심 환자는 25만 명을 넘었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사망자는 현재까지 543명으로 약 2.5%의 치사율을 보여주고 있었죠. 북한이 세계 최초로 광저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국경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게 됩니다. 중국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전염병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기에 이를 조치해주길 바란다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국경 폐쇄였습니다. 9월 10일부터 10월 5일까지 중국 항공사인 에어차이나의 베이징 평양 간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었고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중국 방문도 잠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북한의 신의주 철교 역시 폐쇄되었죠. 북한은 2003년에 발생한 사스 사태 때도 항공노선과 항만, 철도를 폐쇄하는 극약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당시 사스가 아시아 전역을 휩쓸었지만 북한만은 피해를 보지 않았죠. 그 선례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랜 대북 제재로 인해서 질병에 대응할 약품과 장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염병의 침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었죠. 중국 베이징의 WHO 역학조사단들이 중국 광저우 바이러스에 대한 1차 결과를 발표합니다. 중국 정부가 정보 통제를 하고 협력을 해주지 않았기에 중국 출처의 정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현재까지 1322명이 감염이 되었고 41명이 사망하였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WHO 역학조사단은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도 보고를 합니다. 첫 확진 환자가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은 누군가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 라고 발표하죠. 이 의심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생화학무기 연구원이 첫 무증상 감염 사례였고 이 연구원이 전염병을 광범위하게 퍼뜨리는 일명 슈퍼 전파자였기 때문이었죠. 현재 이 연구원은 증상이 악화되어 격리 후 치료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WHO 역학조사단은 남성이 여성보다 바이러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도 발표합니다. 역학조사단에 따르면 여성은 선천적으로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X형 수치와 성호르몬이 존재하는데 이 때문에 바이러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 질병은 합병증으로 인해서 장기 손상까지 이어지는데 이는 인체에 큰 위험이 됩니다. 장기 손상이 심화되면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할 수 있었고 폐혈성 쇼크 등으로 인해서 급격히 혈압이 떨어져 의식을 잃는 경우도 다반사였죠. WHO 역학조사단은 이 연구자료를 세계보건기구에 보내는 한편 연구 대상자들을 한정하여 치사율이 약 9.7% 정도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감염자가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중국 선포 이후 가장 강력한 전염병이 되었죠. 사스 사태 때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망자가 빗발치자 이를 원천에 봉사하고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 광저우 봉쇄 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비록 감염자가 전국에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감염자가 광저우에 있기 때문에 광저우만 잘 막는다면 전염병을 막을 수 있었죠. 그렇게 중국은 전무후무한 대도시 봉쇄령을 선포합니다. 오전 10시를 기해 광저우에서 외부로 통하는 철도, 항공교통이 전격 봉쇄되었고 도시 내 시내버스와 지하철 운영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미국에서도 광저우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광저우 바이러스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는 중국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광저우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통제를 해제할 것을 말이죠. 감염자가 1600명밖에 되지 않는데 1만 배나 되는 광저우 인구를 포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더 많은 감염자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치료제 개발에 나서는 한편 CIA를 이용해서 광저우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광저우가 봉쇄되자 광저우 시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의심 사례가 보인다고 병원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광저우의 공공의료 서비스는 마비가 되었죠. 공공의료 서비스가 마비가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광저우 외부에서 의료물품과 의료진들이 배치되고 있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못해 길거리에서 사망하였고 광저우 보건당국은 이들을 격리 조치해야지만 격리할 장소가 부족하여 이들을 방치해뒀습니다.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몰리면서 병원은 또 다른 감염의 중심지가 됩니다. WHO에서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질병이 국제적으로 퍼져서 다른 나라의 공중보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될 때 선포되는 것이죠. 현재까지 감염자가 총 12만 명입니다. 사망자는 약 1만 3천 명으로 치사율이 11%에 달하죠. 9월 6일 사망자가 543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만 이 정도의 감염자이고 세계 바깥으로 보면 더 끔찍합니다. 27개국에서 감염 확진 사례가 나왔고 6대륙 모든 곳에서 감염자가 나오기 시작했죠. 발생 의심 지역은 40개국에 달했습니다.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했죠. 비상사태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2003년인데 아직까지 5번밖에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신중을 가해서 선포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인 위험과 관광업 등 산업에 미치는 타격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전염 속도와 치사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광저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제보건기구의 주도 아래 세계 모든 나라는 광저우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대로 한 총력전 태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중보건조치가 강화되고 감염국의 의료진과 장비 등의 지원도 확대되죠. 그리고 여행과 교역, 국경 간의 이동도 제한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한 나라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중국과의 국경 차단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마치 북한처럼 말이죠. CIA에서 이번 광저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감염자가 10만 명인 것을 결론 내립니다. 믿을만한 정보원에서 온 정보였죠. 미국 정부에서는 생각보다 심각한 사태에 대해 광저우에 한하여 중국인 입국 금지 및 중국 광저우에 갇혀있는 자국민 구출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끔찍한 보고서가 하나 내려오죠. 8월 초에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이 바이러스는 11월 정점을 찍고 2021년 3월 달에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임이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서방세계가 중국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정보 통제를 즉각적으로 풀 것을 명령하죠.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서방세계는 중국에게 그전에 없던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은 중국 광저우에 갇혀있는 자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전세계를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약 1200명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었죠. 미국이 전세계를 보내자 일본과 영국, 프랑스, 대한민국도 앞다투어 중국에게 전세계를 투입하여 자국민을 구출하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서방세계 그리고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자 중국 정부는 제한적으로 정보 통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많은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공공의료 서비스가 마비가 되어 사망자가 늘었다는 정보도 나왔고 감염자가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50%씩 급등하였다는 정보, 광저우 봉쇄로 인해 알려지지 않았던 광저우 시민들의 인권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자국민 구출하기 위해 전세계를 보내는 국가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작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미국과 서방세계가 나서서 압박을 가하자 정보 통제를 풀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연구팀이 광저우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염기 서열을 보다 빠르게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바이러스의 특성을 파악하여 백신 개발에 응용하였죠. 하지만 이것을 인간에게 실제로 투약하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면역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거쳐야 했고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런던 MRC 세계 전염병 분석센터 연구팀이 이 백신에 대하여 한 가지 의혹을 제기합니다. 염기 서열을 너무 빨리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술력으로 염기 서열을 알아내는 것에는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염기 서열을 알았습니다.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것이었죠. 아무리 국가에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도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생성됐다는 것을 추측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말의 앞뒤가 맞습니다. 전염 속도도 빠르고 치사율도 높으며 전염병의 법칙을 무시한 이 전염병, 중국 정부가 정보 통제를 하는데 안간힘을 가하는 것도, 또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는데도 제한적인 정보 공유만 하는 것도 모두 말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감염자가 13명이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2차 감염까지 확산을 막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격리 조치가 되었죠. 감염자 13명도 모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교통수단을 차단해버리니까 응급환자들의 이송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공공의료 서비스도 마비가 되어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더해서 생필품 배급 문제도 발생한과 동시에 의식주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저우 이곳저곳에서 작은 불만이 터져나오죠. 국경절, 우리나라로 치면 건국일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1949년 10월 1일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면서 생긴 기념일인데요. 이날은 기념일과 동시에 연휴입니다.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연휴 기간을 가지죠. 물론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연휴 기간 동안 타 도시로의 이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저우에만 강력한 봉쇄작전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타 지역에서의 이동은 생각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나 중국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광저우에서만 있었던 전염병은 다시 중국 대륙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연휴 기간까지 겹치게 되니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죠. 거의 다 잡을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미국의 질병관리본부가 광저우에 근접한 도시를 필두로 기하급수적으로 환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국경절에 중국인 이동을 콕 집은 것이었죠. 그래서 중국과의 왕래가 밀접한 해외 대도시가 새로운 근원지가 될 것으로 발표하는데요. 일명 아웃브레이크가 시작될 것으로 뽑습니다. 이 상황까지 오게 되면 즉각적인 공중보건학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웃브레이크란 집단 발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천에서 중국인 여행객 다수가 한국 땅을 밟기 시작합니다. 한한령이 해제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이 중국인 여행객 다수에게서 발열 증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격리 조치되죠. 그리고 이들은 광저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는데요. 대한민국에는 매일 2만 명의 중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오게 됩니다. 근데 무증상 감염도 있어서 이들이 감염자인지 비감염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했죠. 즉 이들을 막지 못하면 광저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서도 창궐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미국의 질병관리본부가 경고했던 아웃브레이크가 한국에서 발생할 수가 있었죠. 빠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결의합니다. CIA에서 제출한 보고서나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서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국경절을 맞아 많은 중국인들이 미국에 유입되면서 미국 전역에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질병을 차단하고자 중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차단합니다.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고 두 번째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중국과 국경을 폐쇄하자 국제사회는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중국 역시 완강히 반발하죠. 국제사회와 WHO의 압박으로 서서히 정보 통제를 풀자 공개된 감염자와 사망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감염자와 맞추기 유세였죠. 하루에 몇만 명씩 감염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정보 통제를 풀기 위해 조금씩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정보 통제를 풀자 광저우 내에 있는 시민들에게도 연락이 닿기 시작합니다. 생필품이 부족해 광저우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됐다는 내용이었죠. 일본도 미국을 따라 광동성의 중국인들을 입국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강력한 전염병 봉쇄 정책을 펼치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국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요. 미국이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자 세계 여러 나라들도 하나둘 국경을 폐쇄하기 시작합니다. 10월 5일 2개국밖에 불과했던 국경 폐쇄국은 10월 7일에 8개국까지 늘어나게 되었죠. 하지만 4개국 모두 감염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중국에는 약 75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속도였습니다. 어느새 사망자는 6만 9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었죠. 광저우가 위치한 광동성을 넘어 후난성, 후베이성도 점차 감염자가 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징주 고속공로가 지나가는 자리였죠. 중국의 고속공로, 즉 고속도로의 네트워크 구축의 예산은 총 2조 위안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년 339조 원에 달하는 돈이 고속도로 설립에 쓰여지죠. 이 정도로 돈이 쓰이다 보니까 중국의 고속도로는 매우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2020년까지 미국을 넘어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죠. 중국이 이렇게 고속도로나 인프라 건설에 안간힘을 가하는 이유는 꽤 간단합니다. 1대1로라는 정책 때문이었죠. 1대1로 정책은 중국이 서부 진출을 위해 제시한 일종의 경제벨트입니다. 주변국들에게 인프라를 깔아주면서 무역이나 금융, 문화를 활성화하게끔 하는 정책이죠. 실제로 이 정책을 시행 중이며 49개국을 도로, 철도, 해로 등의 교통 인프라 즉 간접적 투자로 인해 국고 간 운송 시스템을 마련 중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을 대항하기 위한 군사전략적 의도도 내포되어 있었죠. 근데 중국의 1대1로 정책은 전염병에 아주 취약한 정책이었습니다. 인프라가 잘 깔리다 보니 사람 간의 교류가 많아지고 자연스레 전염병이 퍼지기 쉬웠죠. 매우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불과 2달 만에 50여 개국으로 빠르게 퍼진 것도 이 1대1로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정책은 아웃브레이크가 발생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국경절 연휴가 끝났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왔죠. 한국 정부는 이들을 제지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발열 증상이 보이면 격리하는 게 끝이었죠. 13번째 환자가 발생한 지 8일 동안 더 이상의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국인 관광객, 명동의 상인들,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경고했던 아웃브레이크가 발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날만 5명이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보다 빠르게 중국인들을 막고 초광수를 뒀으면 국내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8일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자 정부가 이를 방심한 것이었죠. 2차 감염이 시작되었고 3차 감염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제서야 대한민국 정부는 부랴부랴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비밀리에 인체 실험을 진행합니다. 모두 사형수들이었죠. 이 사형수들에게 이번에 개발된 백신을 투약해보기로 합니다. 효과가 있는지 말이죠.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백신 개발이 성공한 것이었죠.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MRC 세계 전염병 분석센터 연구팀과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팀이 합동으로 이번 광저우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시작합니다. 중국에게서 연기서를 얻어내 치료제 개발을 시작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합동조사팀은 중국 베이징으로 향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전역의 여행 경보를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합니다. 이 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의 입국도 금지되었죠. 대한민국의 관광 목적으로 찾아오는 외국인 국적수 1위는 중국입니다. 사실상 1위와 2위의 수치가 커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관광업을 먹여 살릴 밥줄은 중국인 관광객이죠.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심한 편인데 한중 간 관광 교류가 전면 차단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국민을 먼저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강력하다 하더라도 자국민을 먼저 지키겠다는 의지였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주권국가의 정부라면 당연하게 자국민을 지켜야 했죠. 중국은 주중 한국 대사를 초치합니다. 전면적인 관광교류 금지에 대해 반발한 것이었죠. 한국 정부의 여행경보 조치가 자신들의 방역 실패를 부각시킬 것이라고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교류도 금지한 것에 대해 크게 비난하였죠. 중국은 한국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만만한 한국에게 화풀이라는 것이었죠.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수출입 모두 1위가 중국이고 중국의 수출입의 3위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은 한국에게 결정적인 수출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중 수출은 한국의 GDP 15% 정도이며 한국 수출 전체의 26%에 해당하고 있죠. 이는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꽤 높은데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하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국경절이 지나고 난 뒤에야 시행을 했긴 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면 된 것이었습니다. 의심한 자들을 완벽하게 격리시키고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시작했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이번 광저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끝내기 위해 집중됩니다. 광저우입니다. 생필품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둘 불만을 터뜨리더니 급기야 소요 사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상점을 약탈하거나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죠. 의료진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광저우 내에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은 와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광저우 시민들을 치료할 수도 격리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광저우 시민들도 바보가 아니게 자신들이 살려면 광저우를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광저우를 탈출하는 사람들과 광저우를 막으려는 공안과의 대립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자 중국 정부는 광저우 에 제한적으로 군대를 투입하기로 합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35번째 확진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일본과 태국 다음으로 광저우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많은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얻은 게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로 확진자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의심 환자 사례가 속출했지만 대한민국의 뛰어난 의료 시스템으로 이를 원천에 봉쇄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계속 입국 금지를 안 했더라면 이를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는 국가가 점차 늘게 됩니다. 60여 개국이나 되었죠. 중국 내부에서 불만 여론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시진핑은 모든 조직의 수장에 올라가려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만큼 명예를 중요시하기죠.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나 군사위원회 주석,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국가군사위원회 주석 등 중앙정부의 웬만한 주요 직책은 다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광저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시진핑은 이번 사태를 총책임짓는 일종의 중앙관리센터의 센터장을 맡지 않았습니다. 이 센터장을 시진핑이 맡은 게 아니라 리커창 중국 총리가 맡았죠. 이번 사태가 시진핑한테는 정치적 위기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리커창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었습니다. 이에 시진핑 집권 이후 1인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시진핑의 이런 책임 회피에 대해 많은 중국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태국은 인도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태국인들 대다수가 중국 서남부 일대에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하죠. 거기다가 태국의 고위층 대다수가 중국계이고 경제계 다수가 중국계인 경우가 많아 중국의 영향력이 큰 곳 중 하나입니다. 동남아의 친중 국가 중 하나죠. 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방콕에서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날만 32명이 감염됩니다. 즉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경고했던 아웃브레이크가 서울이 아닌 태국 방콕에서 발생된 것이었습니다. 태국 정부의 초기 대응과 검역의 실패로 이 전염병은 태국 전체로 확산됩니다. 태국이 두 번째로 전염병 확산국이 되었죠. 영미합동 연구팀은 중국 산동성 지방에서 유난히 감염률이 낮은 지역을 찾게 됩니다. 이곳의 감염률은 3%도 채 안 됐죠. 감염자는 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곳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낙후된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무언가가 있다고 판단한 영미합동 연구팀은 이곳에 관리시설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연구를 하게 됩니다. 중국 광저우 지역에서 백신 투약이 시작됩니다. 먼저 생산한 100여 개의 백신들로 시험 투약을 시작합니다. 백신은 이미 병에 걸린 상태에서 이걸 맞는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질병이나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부여하는 바이오 의약품이죠. 일종의 방패 같은 겁니다. 광저우 코로나 바이러스는 본래 생화학 무기였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염기 서열이나 특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백신을 투약해도 전염이 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 광저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하고 빠르게 변이하는 특징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생물학 무기이기 때문에 변이가 더욱더 심하죠. 다만 염기설을 조작하는 와중에 유출됐기 때문에 추위에 대한 적응력은 낮습니다. 그래도 매우 위험한 생물학 무기였죠. 이제 중국 정부는 광저우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보다 더 빠르게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였습니다. 안 그러면 변이가 되어 이를 놓치게 되는 것이었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로부터 급히 연락이 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시작된 것 같다면서 말이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변이가 빠른 코로나 바이러스라지만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창궐된 지 2달 만에 변이가 시작되는 생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죠. 그리고 미국은 이번 전염병 사태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을 할 준비를 하죠. 미국은 전시 화생방전 수칙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나온 광저우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이나 연기서열을 봤을 때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생물학 무기임이 틀림없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CIA에서는 누가 만들었는지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중국 광저우 내에서 불만이 터져버립니다. 시진핑에 대한 불만과 전염병 확산 대처에 대한 불만들이 총집합한 것이었습니다.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시민들은 경찰서나 병원에 급습하였고 약탈하게 이릅니다. 이에 당황한 중국 공안 당국은 총기를 발포해보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시민들은 당장 광저우 봉쇄를 풀고 치료를 해줄 것을 요구했죠. 하지만 광저우 공안들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몇몇 시민들은 광저우 봉쇄를 풀기 위해 트럭을 이용하여 탈출을 시도하지만 광저우 외곽은 이미 군인들에 의해 봉쇄되었습니다. 경찰서나 병원이 공격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중국 인민군들은 시민들을 향해 총기를 발포했죠. 이 소식은 금세 중국 광저우 시내까지도 알려져 많은 시민들이 공안과 정부에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광저우 내부에서 폭동과 소요 사태가 발생되었죠. 중국 정부는 광저우 내부에 있는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광저우에 군을 투입하게 됩니다. 중국의 남구 전구에 120일 공수여단이 투입되어 이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이르죠. 물론 이것은 아주 비밀리에 진행됩니다. 이날 중국 광저우에서 발생된 진압 사건으로 사망자가 수십 명이 나왔지만 중국의 강력한 정보 통제로 광저우에서 발생된 일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CIA 정도가 광저우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되었다는 것만 알게 되었죠. 영미합동 조사팀이 드디어 광저우 코로나 바이러스의 억제약제를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생강이었죠. 산동성은 중국의 대표적인 생강 재배지입니다. 중국 생강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산동성에는 생강을 이용한 요리가 많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진저롤이라는 성분 덕분에 산동성에는 많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었죠. 생강의 주성분인 진저롤에는 항생 기능이 있어서 바이러스가 몸 안에 퍼지는 것을 막아주고 면역력을 길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기초세포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죠. 영미합동 조사팀은 이 생강을 이용하여 광저우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를 개발하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무기가 자연을 통해 치유된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리고 대자연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도 있었죠. 중국 광저우 지방이 포위된 지 2개월이 약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광저우에서 무슨 일이 발생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죠. 그때 유튜브와 트위터에서 중국 인민군들이 감염자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문을 용접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광저우 내에 있는 시민 중 한 명이 올린 영상들이었죠. 이 영상은 삽시간에 전 세계에 퍼지고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심하지만 중국 인민을 지켜야 할 중국 인민해방군의 조치가 지나치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에는 340만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격리 환자들은 더 많았죠. 거의
웬만한 나라의 인구수보다도 많은 인구가 격리되고 있었죠. 이렇게 단기간 안에 많은 감염자들을 발생시킨 것은 1918년에 발생된 스페인 독감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WHO를 중심으로 생강에서의 성분을 추출해 광저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집중합니다. 영국과 미국만 관여하던 치료제 개발은 어느새 전 세계로 확장되었고 대한민국이나 일본, 태국, 프랑스 같은 감염자가 발생된 지역에서도 이 치료제 개발이 한창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WHO가 컨트롤 센터 역할을 해준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WHO가 각 나라의 연구팀에게 치료제 개발 부분을 할당해줘서 효율적인 치료제 개발이 가능했었죠. 만약 WHO가 정치적 현안에 휘둘려졌다면 치료제 개발은 늦어졌을 것이고 광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희생자는 더욱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WHO는 이 백신과 치료제를 연구할 지휘본부격으로 한국에 위치한 국제백신 연구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는 국제백신 연구소라는 국제기구가 존재합니다. 1997년 유엔 개발계획의 주도로 설립이 되었는데 이들의 목표는 값싸고 효과적인 백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국의 의료 인프라가 붕괴된 상황에서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 기술을 이용해 이 백신을 빠르게 개발하겠다는 것이었죠. 태국 방콕에서 감염자 수가 1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태국 정부에서는 이들을 완전히 격리시킨과 동시에 접촉자들을 전부 격리시켜놓습니다. 그리고 광저우 때처럼 공공의료 서비스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병동을 많이 설치하고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 군까지 투입하는 대비를 합니다. 더해서 각 학교의 강당, 체육관, 정부 소유의 시설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자리를 비워두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자리가 부족할 경우 이곳을 병원으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도 중국보다 다행인 것은 사람들이 알아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고 사회적 경각심이 확대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취소되었고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사람을 모이는 곳을 피하게 되었죠. 다만 의료 인프라가 중국과 비슷하고 중국인이 입국 금지를 안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전염병이 창궐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각지에서 광저우 출신의 사람들을 색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 중국 정부의 묵인하에 진행되고 있었죠. 중국 지방정부는 광저우에서 온 이들이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최소 2주간 자택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민들은 중국 광저우 출신의 사람들을 2등 시민으로 취급하고 이들에게 증상이 없는데도 격리를 시키며 폭행과 구금을 일삼았습니다. 광저우 출신과 비광저우 출신의 갈등이 커져만 갔죠. 이들을 도움을 줄 대상이 아닌 기피 대상으로 보고 매몰차게 차별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CIA에서 이번 광저우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염기서열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발견되었고 현재 발생되고 있는 전염병의 속도가 너무 빨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라 결론을 내린 뒤 찾고 있던 중에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바이러스 병원체 연구소였죠. 생물안전 수준 4단계에 해당하는 연구소로 이곳에서 연구 중이던 병원균이 유출되어 전파되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해당 증거들도 많았죠. 당초 중국에 발표했던 박쥐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도 아니었을 뿐더러 황시아 해산물 시장에서는 박쥐를 팔고 있지 않았다라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앞뒤가 매우 달랐죠. 그리고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원에 의해 광저우 코로나 바이러스 세포의 게놈을 분석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곳에서 인공적으로 변이시키는 흔적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증거를 토대로 중국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서 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추가적으로 이 증거를 조금씩 풀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가 중국을 압박하게끔 했습니다. 중국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꼴이 되었죠. 국제사회가 이번 전염병이 중국의 생화학 무기인 것을 알고 질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시진핑 정권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질타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줄어들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중국 국민들이 당하게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전염병 사태가 끝이 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치료제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긴 하나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 몰랐었죠. 어느새 확진자는 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확진자의 99%가 중국에서 발생되고 있었죠. 중국 대륙 내에서는 광동성과 비광동성 간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중국의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점인파는 이 전염병 사태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은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때이른 추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전체를 뒤덮을 추위였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염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이 바이러스는 인위적인 바이러스로 중국 정부는 모든 내성을 지닌 슈퍼 바이러스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 중에 유출이 되는 바람에 추위에 대한 내성을 지니지 못한 바이러스가 되었죠. 오히려 인위적인 조작으로 인하여 추위에 매우 약한 바이러스가 되었습니다. 결국 겨울이 오자 강렬했던 바이러스의 위세가 한층 꺾인 것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것을 기회 삼아 이번 겨울 안에 모든 바이러스를 잡을 계획이었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선물이었을까요? 전염병의 위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맹렬한 추위 덕분에 바이러스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되었으니 말이죠. 중국 정부는 이 추위를 이용하여 빠르게 방역과 소독을 진행합니다. 전염병 수칙에 따라 감염자들을 격리시키고 사망자들을 모두 화장을 하였죠. 마스크의 의무화는 물론이거니와 단체 활동도 모두 중지시켰고 광저우에서는 치안을 군인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자는 어느새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강력한 전염성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국제사회 압박으로 인하여 이번 사건의 원인을 생화학 무기로 뽑았습니다.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바이러스 병원체 연구소에서 연구 중이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되어 전염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미국 정부와 서방 세계가 압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시진핑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고 소규모긴 하지만 시위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부에서는 각종 비난과 생화학 무기에 대한 금지 조약, 유엔의 결의 등이 줄을 이었죠. 무엇보다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리에서 물러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당이 정치적 실수를 저질러 실각을 할 경우 단순히 정권만 교체를 하게 되지만 독재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선 더더욱 그렇죠. 무슨 일로 인해서 임기를 마치지 않고 실각을 하게 될 경우 지도자와 그의 측근들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니까요. 당연히 권력이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권력투쟁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경우가 심화되면 국가가 분열이 될 수도 있기도 하죠. 이런 시기를 눈치라도 했는지 중국 공산당의 파벌들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진핑을 배출한 태자당과 시진핑에 침입해버린 시파는 시진핑을 지키기 위해 쓰고 야당 격인 공청당과 상하이방은 시진핑을 끌어내리기 위해 정치적 행동을 감행합니다. 베이징이 매우 시끄러워지기 시작하죠. 대한민국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생강의 진저로를 추출하여 연기서열에 대입하여 백신과 치료제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 인프라와 기술 덕분에 만든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국제사회의 도움 덕분에 빠르게 임상실험을 통과하여 안정성이 확인되었죠. 연구팀은 이 백신을 팔에 맞는 근육주사 형태가 아닌 먹는 형태의 백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사는 뾰족하고 아픕니다. 대개 나이를 막론하고 접종자의 공포심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거기다가 주사는 숙련된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취급이 어려운 까다로운 대량의 일회용품이 필요한 방법입니다. 주사기나 주사바늘을 한 번만 써야 되는 것처럼 주사 백신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거기다가 중국의 의료 인프라는 매우 낮은 상황이고 가장 심한 광저우의 의료 인프라는 붕괴 수준이기 때문에 주사를 이용한 백신은 이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제백신연구소에서는 묘안을 내세웁니다. 알약 형식의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성공시킵니다. 주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상당히 개선시켰죠. 전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에 대한 거부감과 공포심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또 제약회사의 공장을 24시간 동안 가동시켜 최대한 생산을 많이 하여 수십만 명이 동시 투약을 할 수 있는 약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 약을 통하여 바이러스를 제압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중국 상하이에 이번에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는 강제 실시권을 발동하여 이 백신과 치료제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실시권이란 정부가 합리적인 문제 해결 또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지식재산권의 효력을 일시 중지시키거나 이용 허락 없이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강제 실시권 발동으로 인해 중국에 있는 모든 제약회사의 공장들은 이 약을 찍어내기 시작하죠.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중국의 막강한 공업력으로 이 약을 생산해냅니다. 감염자들을 모두 먹이고도 남을 정도의 약들을 생산해내었죠. 그리고 이 약들은 광저우가 위치한 광동성에 우선 지급됩니다. 감염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중국 대륙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도움에 연신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광저우에서 있었던 일들을 은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광저우에서 발생된 시위대를 향한 총격 사건들이었죠. 감염자 수는 어느새 몇만 단위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이 거의 진압된 것이었습니다. 전염병 창궐 1년여 만에 광저우 도시봉쇄가 해제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졌다라고 판단한 것이었죠. 이번 광저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전세계 800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또 136개국에 전파가 되었죠. 치사율은 11.3%, 약 8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최고로 많은 감염자와 최고로 많은 사망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감염자 부분에서는 결핵 환자와 비슷한 수준의 감염자를 동원하였죠. 말 그대로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이었단 말이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국제사회의 공조로 인해서 보다 빠르게 1년 안에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와 더불어서 2020년에 강타한 최고의 추위를 동반한 겨울 덕분에 이 바이러스는 빠르게 제압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완치가 되었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선 매우 불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를 완전히 잃었고 미중 간 패권 싸움에서도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방세계와 유엔은 중국에 대하여 생화학 무기에 대한 금지 요구를 하였고 그에 따른 경제 제재도 시작을 하였습니다. 중국의 국가 주석인 시진핑은 이번 광저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들어 야당인 장쩌민파에게 완전히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황폐화된 국토를 재건하고 예전의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엄청난 사업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크게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노동자 신분이 상승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세계는 다소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중국이란 나라가 다소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죠. 광동성과 비광동성 그리고 각종 단체들이 날린 새로운 신분의 등장, 중국 공산당 내부의 파벌에서의 세력 다툼, 권력보다 더 강력한 자연의 힘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시진핑을 끌어내리게 됩니다.
同志们、朋友们、女士们、先生们，大家好。